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목덜미를 안 보이게 움켜쥐고 귀에서 살짝 비틀어 놓은 듯한 기묘한 통증이었어요. 저는 회사로 향하는 아침, 출근,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정년을 앞둔 나이에 이렇게까지 몸이 긴장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려고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불안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들려오는 사무실 특유의 복잡한 키보드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제가 평생 몸담아온 이 대기업의 공기. 저는 40년 가까이 이곳에서 격리 업무를 해왔고 제 방식대로 성실히 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묘하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눈빛이 어딘가 불안했고 서로의 입술이 더 촉촉하게 웅얼거렸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임원 인사가 발표되는 날. 저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터인데도 손끝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이상하죠. 하지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삶이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을요. 사무실 한쪽에서 직원들이 조용히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귀가 더 밝아진다는 말이 사실인지 그들의 모든 말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신임 상무가 젊다더라. 상무급인데 MBA까지 했대. 미국에서 일하다가 바로 스카웃 됐대. 엄청 카리스마 있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저와 상관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심장이 덜컹거렸습니다. 정확히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마치 제 삶에 직접적인 충격이 올 거라는 직감이 뼛속까지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직감은 점심시간 직후 열린 전사 임원 발표 자리에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온 신임 상무를 보는 순간 정말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그 사람, 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또렷한 걸음으로 단상 중앙에 서서 부드럽지만 확신의 찬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정에서는 늘 바쁘다며 제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던 그 며느리가 이제 회사에서는 제 직속 상사로서 우뚝 서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힘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날이 고통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직원들은 감탄과 기대 섞인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제 며느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제 상사가 되었다는 사실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 상사가, 이 능력 있고 냉정한 여자가 이제 제 하루하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머릿속에서 마구 뒤섞이는 감정들을 억지로 눌러 담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왜 하필 며느리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나일까? 이 세 가지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되며 제 귓가를 두드렸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마주친 며느리는 잠시 저를 스쳐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가정에서조차 따뜻한 말 한마디 주지 않던 사람에게 회사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 묘하게 모욕감이 스쳤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관계를 떠나 제 경력과 연륜을 무시하는 차가운 태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이 권력의 뒤바뀜은 앞으로 더 많은 상처와 갈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에 스치는 도시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보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모든 폭풍이 이미 제 앞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긴장이 아니라 분노와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요. 며느리가 회사에서 제 위에 섰다면 집에서는 제 위에 못 서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서늘하고 긴 하루가 폭풍의 서막으로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제 직속 상사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건물 앞에 서 있는데 왜 그렇게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와 같은 계절, 같은 바람인데 마치 저 하나만 다른 계절을 사는 느낌이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주변은 왠지 더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긴장해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 흐르는 미세한 공기의 변화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저를 옥죄었죠. 자리에서 컴퓨터를 켜고 서류를 정리하는데 갑자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제 화면에 며느리의 이름이 떴습니다. 새 상무가 전 직원 앞으로 공지, 이메일을 보낸 것이었죠. 그 내용은 충격적일 만큼 냉철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부서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평가, 지표를 적용받는다는 내용. 그리고 그 리스트의 맨 아래 격리팀 중에서도 제가 맡고 있는 파트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업무 흐름이 오래된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효율성이 낮고 오류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 말은 정중했지만 사실상 직격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걸 버티느라 손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하나만으로 누구라도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가 제 자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또박또박 울리는 힐소리가 저의 오랜 근무 경력을 하나씩 짓밟는 듯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서류 파일을 제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격리 파트 전체를 재정비할 예정이라 각자 지난 1년 동안 처리한 업무 내역을 오늘 중으로 보고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평소라면 단순 업무 지시일 뿐인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말투, 그 눈빛, 그 거리감. 가정에서는 절대 저에게 이런 태도로 말하지 않던 며느리가 회사에서는 저를 완벽히 부하, 직원으로만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바짝 말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단 한순간의 침묵이 그녀에게는 제 무능함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이 제 오랜 경력을 훑고 지나가는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주변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다 말하고 있었죠. 내가 이제 곧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더 빨리 퇴근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며 조퇴를 냈지만 사실 머리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내가 왜 며느리 앞에서 위축되어야 하나? 이 세 가지 질문이 끝없이 반복되며 저의 숨을 계속 막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남편과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평소와 같은 가정의 모습이었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신임 상무님 봤냐고. 엄청 능력 있어 보이더라고. 우리 회사 미래가 밝아질 것 같다고. 저는 잠시 숨이 턱 막힌 채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저 집안의 자랑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며느리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회사에서의 관계를 집까지 그대로 가져오겠다는 듯한 냉담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지, 아니면 나도 내 방식대로 대응할지.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스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위라면 집에서는 아래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 순간 제 속에서 묘한 각오가 피어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눌러왔던 감정이 이제 긴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절대 오늘처럼 당하지 않을 거라고요. 아침부터 이상하게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답답한 냄새가 가슴 위로 눌러앉는 것 같았어요. 어제 결심을 했다고 해서 마음이 가벼워질 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며느리 앞에서 흔들리지 말자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문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적어놓은 포스트잇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격리 파트 워크플로 분석 자료. 오늘 오전 회의 전까지 검토. 필수. 필수라는 그 짧은 단어 하나가 제 심장을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정에서는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적 없었던 사람이 회사에서는 모든 말이 명령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명령을 지금은 그냥 따라야만 하는 위치였습니다. 문서를 읽어보니 제가 평생 해오던 방식들이 비효율적이라는 내용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했으니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시간 전체를 부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후벼 판 건 제가 맡던 작업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제껏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쓸모없다는 선언 같았죠. 회의 시간이 되자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쥔 채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며느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차분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은 완벽히 비즈니스적인 얼굴이었어요. 마치 저와의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요. 회의가 시작되자 며느리는 경영진 앞에서 냉정하고 명확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움켜쥔 건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이름을 부르며 오래된 업무 방식의 오류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 실수를 직접 언급하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 제 명예가 하나씩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며느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직원들은 조용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동정인지 불편함인지 모를 눈빛이 제 주변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업무가 아니라 나에 대한 공개적인 무력화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뒤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가만히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이런 식의 굴욕을 경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정년을 앞두고 조용히 떠나는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제 옆을 지나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투였습니다. 아무 감정도 섞이지 않은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두 세계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제가 그녀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라는 공간이 제 입을 막아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며느리가 다 먹지 않고
싱크대에 두고 간 컵을 일부러 크게 소리내며 치워버렸습니다. 남편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오늘의 굴욕이 어딘가로 흘러가지 않으면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무 말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태도, 그 무심함, 그 거리 두기, 그 모든 것이 제 분노에 기름을 들이붓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하기만 하지 않겠다고요. 회사에서 그녀에게 무너져야 한다면 집에서는 절대 무너져 주지 않겠다고요.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때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모욕을 당한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흔적이 가득한 손등, 그리고 그 위로 번져 있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 이 얼굴을 보며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고요. 그날은 일부러 일찍 퇴근했습니다. 며느리는 야근한다고 했고 남편은 회식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 혼자 집에 먼저 도착하게 되는 드문 기회였죠.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듯 결의를 다졌습니다. 1. 내가 이 집의 기둥이다. 2. 이 집에서만큼은 내 권력이 무너지면 안 된다. 3. 며느리에게 회사와 집을 동시에 뺏길 수는 없다. 제가 준비한 저녁은 평소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는 메뉴였습니다. 갈비를 손질해서 양념에 재우고 잡채를 만들고 각종 반찬을 꺼내며 마치 전쟁 준비라도 하듯 부엌을 움직였죠.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집안에서 주도권을 잡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살림을 내가 다 한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몇 시간 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는 순간조차 딱딱한 사람이었죠.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준비해둔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을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으니 저녁은 간단히 먹겠다고요. 저는 그 말에 일부러 반응을 세게 했습니다. 간단히? 이 모든 걸 보고도 그 말이 나오냐고. 내가 하루 종일 누구를 위해 이 수고를 했는지 정말 모르는 척하는 거냐고요. 며느리는 한숨을 조금 쉬더니 저녁은 감사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많이 못 먹겠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냥 넘겼겠지만 오늘만큼은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함께 유지하는 곳이라 서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요. 회사에서는 당신이 상사지만 집에서는 내가 이 집안의 어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요. 며느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말하고 싶은 게 많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낼 가치는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로 역할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요. 그 말투, 그 뉘앙스, 그 거리감. 저는 그 순간 다시 회사 회의실이 떠올랐습니다. 전 직원 앞에서 저를 무너뜨리던 그 냉정한 눈빛이 그녀의 말 한 톤에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차분함은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확신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정식으로 분담하자고 말했습니다. 설거지, 분리수거, 주말 대청소,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와줄 것. 이 네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사 업무가 많아도 가능한 선에서 돕겠다고요. 저는 그 답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선? 그 말은 결국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당신이 며느리이고 저는 시어머니라고요. 서로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잠시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살짝 드러났는데 그 감정은 순종도 아니고 반항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죠. 그 위치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당신이 더 다칠 거라고요. 저는 그 미세한 눈빛 하나에도 속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집에서는 내 권위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제 마지막 지푸라기 같았는데 며느리는 그 지푸라기마저 태워버리려는 듯했죠. 그날 밤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아 불 꺼진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으로, 집에서는 어른으로 저는 두 개의 세계를 버티고 있는 사람인데 며느리는 그 두 세계를 흔들어 저를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또 하나의 결심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시험한다면 나도 그녀를 흔들어야 한다고요.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권력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에서, 이 회사에서, 이 관계에서 누가 위에 서느냐를 가르는 전쟁.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밀리면 평생 며느리 발밑에서 살아야 할 거라고요. 그러니 절대로 첫 싸움에서 지지 않을 거라고요. 며느리를 흔들기 위해 첫 신호탄을 쏜 날부터 저는 집안 곳곳과 회사의 틈새를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끝나게 둘 수는 없었어요. 지금은 권력의 균형을 바꿔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알던 정보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예전 회계 장부, 오래된 파일, 회사에서 나눠졌던 비공식 문건의 사본들, 연륜이 주는 이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런 작은 흔적들을 모으는 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느려진다고. 하지만 저는 느림이라는 게 때로는 치밀함을 의미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소문은 밤의 식탁에서부터 은근히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 사이의 잡담에 불과했죠. 그러다 설계도처럼 하나 둘 이어지며 실체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경쟁사와의 소송건, 누추한 기사가 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 사건과 관련해 누군가에게 불리한 자료가 유출되었고 그 사건을 덮기 위해 무언가 거래가 있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단순한 헛소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잘못 붙이는 법은 없거든요. 특히 비밀은 종종 실수로 누군가의 손에 남아있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된 동료 하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게서 어떤 말도 뽑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문서 보관실에 오래된 박스 하나가 비어있다는 얘기를 흘렸죠. 보관실은 회사 깊은 곳, 창고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전등불이 간신히 깜박이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이었어요. 문서를 뒤적이며 오래된 파일을 넘길 때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저를 되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진실은 늘 낡은 서류 더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장의 이메일 프린트물, 머리글에는 경쟁사 담당자 이름과 우리 회사 담당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중간에는 날짜와 첨부 파일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은 내부 회계 자료로 보였고 그 내용이 유출되었다면 회사에는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날카로워졌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의 이메일 주소, 끝자락에 며느리의 이니셜이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서명된 메일의 타자 습관과 일부 문장 구성은 도무지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전에 들었던 소문과 조합하니 그림은 선명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과거의 경쟁사, 기밀과 연관된 어떤 사건의 중심에 있었고 그 사건은 묻혔지만 산발적으로 증거가 남아 있었으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덮었다는
정황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과 마주쳤습니다. 기쁨, 복수의 달콤함, 그리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두려움이었어요. 누군가의 인생을 흔들 증거를 손에 넣은 사람만이 느끼는 그 무거운 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라고요. 무언가를 한다는 건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일입니다. 증거는 확실해야 하고 흔적은 남기면 안 됩니다. 며느리의 과거를 캐던 중 저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뒤에 누군가의 입막음과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작은 봉투가 오갔다는 소문, 관청의 보고서 한 줄, 그 모든 조각들이 연결되며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 회사의 고위층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태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며느리를 흔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었죠. 이 비밀을 꺼내면 회사 내부에 더 큰 비밀이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잠을 설친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봤습니다. 남편과 며느리,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범한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평범함이 얼마나 연약한 균형 위에 서 있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비밀을 쓰러뜨리는 순간 집과 회사 모두가 산산이 부서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어떤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지만 속으로는 더 큰 정의와 체면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결심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먼저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만 확보하자고요.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방식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조용히 거래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고 저 자신과 이 집의 권위를 돌려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과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그 비밀을 꺼내 그녀를 위협할 나를 위해 조심스럽게 서랍 속에 그 프린트물을 넣어두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종이의 차가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가 제 마음을 깨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입술을 다물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은 순간의 감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타이밍으로 취하는 것이라고요. 며느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칼자루를 손에 넣었다는 기쁨과 그 칼이 되돌아와 나를 베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안에 스며있는 공기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회사에서 악으로 깡으로 대립하느라 정신이 산만해진 사이 정작 집 안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는지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부엌 싱크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는데 전화기 화면에 낯선 이름 하나가 반짝이며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이었고 저는 무심코 그 화면을 봤을 뿐인데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다정한 말투,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문장, 그리고 주고받은 사진들까지 남겨져 있었죠.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어떤 부정도 그 메시지 내용을 덮을 수는 없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굳어가며 온몸에서 뜨거운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며느리와 싸워대며 서로의 감정을 긁어왔는데 정작 가장 뒤에서 칼을 숨기고 있던 사람은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자 아들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방금 본 메시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얼버무렸고 그러다 금세 표정이 굳으면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래 숨겨온 무게가 이제 더는 버틸 필요가 없다는 듯. 그는 저를 보며 고백 아닌 고백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결혼 생활이 오래전부터 삐걱거렸고 며느리가 일에만 몰두하는 동안 외로웠다고, 위로받고 싶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그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과 분노, 허탈함,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며 변명을 늘어놓는 동안 저는 머릿속에서 며느리와의 전쟁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핥히고 찢던 그 긴 시간 동안 진짜 균열은 바로 아들, 그 중심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현관 소리가 들리더니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온 저와 아들 사이를 번갈아 보며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지쳐 있었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저에게 공격당하던 피곤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며느리를 몰아붙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누군가가 등에 얼음칼을 꽂는 듯한 느낌이었죠. 우리가 싸워온 모든 이유가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향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그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너지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버티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려. 아마도 회사와 가정, 둘 다 한꺼번에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묶어놓은 비밀이었겠죠. 며느리는 고개를 들고 차갑지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수하느라 자기 살림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는 줄 알았다고요. 회사는 회상대로 버티지만 집에서는 더 이상 버텨줄 이유가 없다고요. 그녀의 말 끝에는 기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온 폭발이 이제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터져나가는 순간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그녀는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지만 정작 이 전쟁을 키운 건 아들이라는 사실이 우리 셋을 동시에 붕괴시키고 있었죠. 누구 하나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붙잡고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무엇이 이 집을 이렇게 망가뜨렸냐고.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아주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어깨가 움찔했죠.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 집안의 마지막 온기를 닫아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집도, 회사도, 관계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거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정은 이미 균열이 아니라 붕괴의 시점으로 접어들었고, 회사에서는 며느리와의 갈등이 더욱 차갑고 뾰족하게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벼랑 끝에서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전날 밤의 잔해가 아직도 집 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찬물 한 잔도 넘기지 못한 채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며느리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고, 아들은 소파에 몸을 구겨 넣은 채 밤새 뒤척였는지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움직일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감정이나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곳이었고, 저는 다시 며느리의 부하 직원으로 돌아가야 했죠. 출근길 내내 머릿속은 마치 이끼가 낀 것처럼 눅눅했고, 가슴은 돌덩이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 시선이 미세하게 제게 향해 있었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갑고 더 경직된 분위기였죠. 며느리의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고
문틈으로 보이는 불빛은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전, 며느리는 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들을 호출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어떤 단단한 결정 같은 걸 느꼈습니다. 전날 밤에 그 무너지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정확히 베어낼 각오가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며느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내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를 다시 열겠다고. 그리고 조직 재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요. 저는 순간 등골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모두 나간 뒤 며느리는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던 사람의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떨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왜 시작됐는지는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제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약점을 들춘 것처럼 그녀도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유난히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저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죠. 아들은 여전히 우물쭈물하며 확답을 피했고 나약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하게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릴 수 없다는 생각과 동시에 며느리에게 완전히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자존심이 충돌했죠. 저는 결국 며느리를 집으로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집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진실을 꺼내놓기 위해서였죠. 저녁,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거실로 앉으라고 했고 숨을 고른 뒤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벌이던 전쟁보다 훨씬 무거운 폭로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아들의 불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계라는 것. 그리고 아들이 저에게조차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까지 전부 털어놓았죠.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거실 공기는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요. 다만 이 집안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누르던 무게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의 맑고 건조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 결심은 저를 향해 아주 서늘하게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요. 남편과의 관계도, 이 집과의 관계도 마침내 끝낼 때가 되었다고요. 그녀는 문득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저에게 복수하려 했던 모든 감정이 사실은 이 집이 오래전부터 썩어가던 징후였다고요. 누구도 먼저 나서서 치유하지 않았고 모두가 서로를 탓하기만 했다고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약점을 잡았다는 그 조그만 우위조차 이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를 훨씬 뛰어넘는 결심을 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돼 있다고요. 그리고 회사에서의 구조조정 역시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요. 그 말은 곧 제 삶의 가장 큰 축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질 것이라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모든 칼날은 저를 향해 돌아오고 있다는 거려. 며느리도, 아들도, 집도, 회사도, 어느 것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숨부터 막혔습니다. 마치 밤새 누군가가 가슴 위에 돌덩이를 올려놓고 간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출근길의 자동차 소음이 분명 들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예감은 너무 뚜렷해서 두려움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몇 년은 더 늙어 보였고 눈빛은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나, 누굴 탓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뒤엉켜 머릿속에서 울렁이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향해 걷는 발걸음은 잿빛의 바닥과 어울리는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로비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소란스러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의 속삭임이 제 뒤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졌고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철판 뒤에서 세상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들게 될 봉투의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회의실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전날과 같았습니다. 차갑지도 격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결정을 이미 끝낸 사람의 안정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감정도 미안함도 분노도 없는 완전히 정리된 사람의 표정이었죠. 제가 자리에 앉자 며느리는 조용히 문서를 밀었습니다. 그것은 명예퇴직 합의서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온 겁니다. 며느리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회사 방침이라고요. 그리고 회사는 새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화할 거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쓰디 쓴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려. 싸울 힘도, 붙잡을 이유도, 변명할 자존심도 이미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사인을 하는 동안 며느리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강한 모습도 약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예의를 지우듯 조용히 사라졌죠.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던 모든 시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남은 건 상처뿐인데 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서로를 파괴했던 걸까? 퇴직 서류를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오니 제 책상 위는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박스를 준비해 두었고 제 오랜 세월이 담긴 사소한 물건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그 모습은 무척 단순했지만 제 인생의 절반이 담긴 세계가 흔적도 없이 지워지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설 때 직원들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저는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천천히 접히는 걸 바라보는 듯했죠. 집에 도착하자 아들은 허탈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너져 있는 사람의 흔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며느리가 두고 간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서명까지 마친 상태였고 아들 서명만 남아 있었죠. 아들은 그 서류를 손에 들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조차 허무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도 일자리를 잃었고 아들은 가정을 잃고 있었고 며느리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홀로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우리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고, 그녀는 그 잔해 위를 차갑게 걸어간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도, 이 가족도, 이 삶도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으므려.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그 소리마저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남은 건 박스 하나와 싸늘하게 남아있는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고 우리는 모두 제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결말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만 남은 전쟁의 승자는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